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사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김주은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남들만큼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제 어린 시절은 그렇지 못했어요. 남들은 어릴 때 엄마 아빠의 사랑에 파묻혀서 살아도 모자랐을 텐데 저는 부모님의 애정과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항상 부모님의 싸움을 보며 자랐거든요. 부부싸움이 끝날 때까지 늘 방에 숨어 있어야 했죠. 물론 항상 싸우시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안 싸운다고 해서 사이가 좋으셨던 것도 아니었죠. 나 오늘 늦게 들어와.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언제는 늦는 날에 미리 말하라고 그 난리를 치더니 말해줘도 타박이야? 말 안 한다며. 평생 말 안 하고 산다고 하는 게 누군데? 아침부터 기분 나쁘니까 말 걸지 말아줘.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는 두 분의 살벌한 대화가 집안의 전부였어요. 부부였지만 서로 간섭하지 말라는 식으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셨어요.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고 오직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부모님 누구도 저에게는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시절 제 옆을 지켜주신 건 집안일을 봐주시는 이모님 뿐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용돈을 달라고 하면 어디에 쓸 거냐는 질문 없이 주셨고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말을 해도 아무렇지 않게 사주시곤 했죠. 다른 누군가가 보기엔 부족할 것 없는 환경에서 자랐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제가 바라는 삶은 아니었어요. 엄마, 인형의 집 사주세요. 내 친구들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사줄게. 그럼 오늘 같이 백화점 가서 엄마랑? 안 돼. 엄마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 아주머니, 오늘 주은이가 원하는 장난감 좀 사다 주세요. 항상 맛있는 음식, 고급 브랜드 옷을 입었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어요. 학교에 가서 또래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늘 차이를 느꼈거든요. 제가 새 신발, 새 옷을 입고 가면 친구들은 무척 부러워했지만 그건 잠깐이었어요. 친구들은 늘 부모님이랑 어디 갔다 왔다던가 형제와 무슨 일이 있었다며 얘기했거든요. 그 친구들에게는 일상이었겠지만 저에게는 무척 특별한 일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저도 친구들에게 자랑거리를 만들어가고 싶어 부모님께 떼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나 이번에 무조건 어린이날에 놀이공원 갈래. 놀이공원? 나 이번에는 꼭 놀이공원 가고 싶단 말이야. 알았어. 가면 되지.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처음에는 같이 가주는 줄 알고 기뻐했는데 역시나 돈은 주셨지만 같이 갈 시간은 안 내주시더라고요. 당시 제가 과외하는 선생님한테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저와 놀이공원을 가주라고 하셨죠. 어린이날이 지나고 친구들은 가족이랑 뭘 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대화에 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가족에 대한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고 어려서 좋아했던 일기도 언젠가부턴 쓰기 싫어졌어요. 맨날 혼자서 놀았다는 얘기만 썼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는 장점밖에 없던 우리 집은 그마저도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지면서 한순간에 망하게 되었죠. 게다가 엄마도 돈이 없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부모님은 사업 파트너로 만나 결혼하신 분들이었어요. 부부 사이는 안 좋았지만 업무적으로는 잘 맞았었는데 문제는 두 분 사업이 얽혀 있다 보니 한 분이 무너지자 함께 무너지게 된 것이죠. 당시 이런 사정을 알 리가 없었던 저는 그냥 이상하다는 정도만 감지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모님이 그만두면서 집에서 먹는 게 부실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 여기저기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우리 집이 망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죠.
그 후 넓고 큰 집에서 오래된 허름한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공동 현관문 보호하는커녕 엘리베이터조차 없는 5층짜리 빌라 꼭대기층이었어요. 물을 틀면 빨간 녹물이 나왔고 장마 기간에는 벽으로 물이 샜으며 여름에는 엄청 덥고 겨울에는 외풍이 심해서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있어도 추운 집이었죠. 얼마 전까지 누리던 부에 비하면 무척 초라한 집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신분 하락에 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이 집으로 이사한 이후 엄마도 아빠도 일을 안 하셨습니다. 당시 철이 없던 저는 하교 후 매일 집에 계신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이제 더 이상 돈에 얽매여서 살지 않으니 가족끼리 더 다정한 단란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부모님도 나에게 좀 더 집중해주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품었었죠. 하지만 그건 그냥 어린 저의 꿈일 뿐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아빠는 매일 술만 드셨고 엄마는 그런 아빠를 경멸하듯 바라볼 뿐 다른 대화는 나누지 않으셨죠. 게다가 이사 후 1년간은 가끔씩 누군가 우리 집 문을 두들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집에서 불도 못 켜고 숨죽이고 있어야 했었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채권자들이 집에 찾아오지 않게 되자 엄마 아빠는 입만 열면 싸웠습니다. 내가 망한 건 다 당신 때문이야. 그게 왜 내 탓이야? 다른 집 남자들은 와이프가 안 도와줘도 착착 잘하던데 당신은 뭐 한 거야? 솔직히 당신 혼자 이룬 게 있기는 해? 너 지금 말 다 했냐? 아니, 다 못했어. 솔직히 당신이 나 아니었으면 회사를 그 정도로 키울 수나 있었겠어? 이게 말이면 단 줄 알아? 두 분이 싸울 때면 전 조용히 자리를 피했죠. 그나마 다행인 건 학교를 꾸준히 다닐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학교에 가면 그 지긋지긋한 싸움을 보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집은 절대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없다는 생각만 강해졌죠. 제가 학교에서 돌아와도 부모님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때가 많았는데 그 상태에서 집에 들어갈 수조차 없던 저는 밖에서 부모님의 싸움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곤 했죠. 그리고 언젠가부터 부모님이 싸우기 시작하면 슬그머니 집 밖을 나와서 동네를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불러낼 수 있는 친구 하나 없었죠. 이곳으로 이사 오고 학교도 학기 중에 전학을 와서 친구가 없었어요. 여자애들은 초반에 어울리는 무리가 정해지다 보니 뒤늦게 제가 낄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동네를 서성이다가 이때쯤이면 싸움이 끝났을까 싶어 집 앞까지 올라가 현관문에 귀를 대고 싸움이 끝났나 안 끝났나 들어보고 들어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싸움이 아직 안 끝났으면 언제 청소했을지 모를 더러운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서 기약 없는 싸움이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빌라 옥상에 올라가기도 했죠. 옥상에 올라가 보면 숨이 탁 트이는 기분이라 자주 찾곤 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며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무렵 우리 집 옆집이 이사를 나갔습니다. 아마 우리 집 때문에 이사를 나간 것 같았죠. 부모님의 싸움은 매일 이어졌고 옆집에서도 찾아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빌라 주인이 찾아와 제발 적당히 하라며 이 건물에 사는 사람들 다 나가게 생겼다고 사정하는 걸 보면 말 다 했죠. 이사 나가는 옆집 사람들을 보며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저도 이곳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매일 지치지도 않고 싸우는 엄마 아빠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부모님의 싸움에 적응이 될 만도 한데 방학이나 주말은 고역이었어요. 엄마 아빠의 싸움은 눈만 뜨면 시작되었고 운이 좋으면 그 틈바구니에서 뭐라도 챙겨 먹고 나올 수 있었지만 상황이 심각하면 세수도 못하고 그냥 나와야 할 때도 있었거든요. 굶주린 배를 붙잡고 싸움이 끝나길 기다리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 그날도 쫓기다시피 집에서 도망 나와서 옥상으로 피신했는데 못 보던 넓은 평상 하나가 생겼더라고요. 맨날 올라와 서 있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 앉을 곳이 생기니까 무척 좋더라고요. 해가 지면 누워있을 수도 있고 신선한 바람이 불면 낮잠도 잘 수 있는 쉼터가 생겨서 좋았습니다. 마치 옥상이 제 아지트가 된 것 같았죠. 그날 이후부터 부모님의 싸움이 시작되면 무조건 옥상으로 도망쳤어요. 그렇게 옥상을 아지트 삼은 지 몇 주 뒤 어느 날 학교 갔다가 집에 왔더니 또 싸우는 소리가 들리길래 바로 옥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처음 보는 남자가 평상 위에 앉아 있더라고요. 여기에 사람이 있는 것도 거의 처음이었죠. 잘못 올라온 척 다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안녕? 여기에 살아? 눈을 마주치며 밝게 인사를 걸어오는 바람에 무시하지 못하고 저도 순간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난 이번에 502호에 이사 왔어. 잘 부탁해. 502호면 우리 옆집이었죠. 저는 목이만한 소리로 옆집에 산다고 대답했죠. 아, 그렇구나. 우리 2호 사촌이네?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옆집에 산다고 해서 우리 집 시끄럽다고 뭐라고 할 줄 알고 긴장했습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데 옆집 남자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나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름은 최주성. 나이는 23살이고 대학생이야. 너는 중학생? 네, 중3 김주은이에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고 땅만 보고 있으니 그 남자가 웃더라고요. 이 평상 내가 가져다 놓은 거니까 옥상에 올라오면 편하게 마음껏 써도 돼. 그럼 또 보자. 그리고선 제가 불편해하는 것 같으니까 혼자 말하다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가을밤이었어요. 그날도 역시 집에 못 들어가고 밖을 서성이는데 비가 와서 아지트인 옥상도 못 가고 계단에 앉아 있는데 평소보다 복도가 깨끗했습니다. 웬일이지? 이사 와서 3년 내내 이런 색깔인 적이 없었어요. 빌라 주인도 전혀 관리를 안 하는 허름함 그 자체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맘 편하게 앉아 있는데 계단으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옆집 오빠가 올라오더라고요. 저번에 한 번 인사한 게 다인데도 절 보고 반갑게 말을 걸더라고요. 주은 학생,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네, 안녕하세요. 손에 들린 비닐봉지를 보아하니 아마 장을 봐온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냥 인사만 하고 헤어질 줄 알았는데 부모님의 싸움 소리가 복도까지 울리더라고요. 밥은 먹었니? 아니요. 그럼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갈래? 재료를 너무 많이 사서. 그리고 내가 된장찌개 진짜 잘 끓이거든. 요즘 시대라면 절대 따라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그때는 배가 너무 고파서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오빠네 집을 따라 들어갔어요. 분명 같은 구조인데 우리 집과는 많이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평소에 보지 못하는 TV 리모컨도 쥐어주고 보고 싶은 거 보고 있으라고 해줬습니다. 전 오랜만에 TV를 봤어요. 그리고 그 오빠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다 차리고 나서 저를 불렀어요. 된장찌개에 제육볶음까지 평상시에 먹을 수 없는 진수성찬에 배가 터질 때까지 먹은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옆집 오빠가 다르게 보였어요. 오빠는 대학생이었고 저는 중학생이라 한참 어른 같았죠. 그렇게 오빠의 호의로 저도 점점 마음의 문을 열었고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오빠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에게도 무척 친절하더라고요. 옥상 평상도 오빠가 갖다 놓고 계단 청소도 하는 걸 보니
무척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집 상황은 점점 안 좋은 길로 빠졌습니다. 아빠와 3년 동안 싸움만 하던 엄마는 결국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가출을 했고, 싸울 대상이 사라진 아빠의 화살은 저에게 날아왔고, 저는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싸움은 사라졌지만 다른 의미로 이제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아빠가 취해서 잠들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중3 겨울방학 중이던 어느 날, 복도에 앉아 있다가 옆집 오빠와 마주쳤습니다. 이제 옆집 오빠를 만나도 예전처럼 어색하게 인사하지도 않고 집에 따라 들어가 수다를 떨 수 있을 만큼 친해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우리 집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가끔 복도에 앉아 있으면 집에 들어와 있게 해주기도 했고, 밥 때에는 밥을 차려주기도 하고, 배 안 고프다고 하면 코코아나 간식거리를 꺼내주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거창한 대화는 아니었어요. 주로 옆집 오빠가 저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저는 대답을 하는 식이었어요. 이날 오빠가 질문한 건 학교 공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주은아, 요새 공부는 어때? 잘하고 있어? 아니요, 별로. 왜? 이번 학기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 솔직히 오빠도 아시겠지만 제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중학교 올라오자마자 학교 못 나간 날도 많았고. 그럼 오빠가 공부하는 방법 알려줄게. 교과서 가져와봐. 이미 늦었어요. 이젠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아직 늦지 않았어, 주은아. 오빠가 보니까 넌 머리가 좋아. 하지만 주변 환경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던 것뿐이잖아. 지금이라도 공부 시작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어디서나 들을 수 있을 법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전 오빠에게서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제가 부모님에게 받고 싶은 사랑과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옆집 오빠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한 게요. 저에게 새로운 동기부여를 해준 주성 오빠를 위해서라도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오빠도 틈날 때마다 제 공부를 봐주었고요. 과외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다면서요. 주성 오빠로 인해 시작한 공부였지만 막상 시작하니 생각보다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무렵 술만 드시던 아버지가 어딜 나가면 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마음 편히 집에서 살 수는 있었는데 생활비나 고등학교 수업료를 감당할 능력은 없었어요. 다행히 성적이 많이 올라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닐 수 있었어요. 제 가정사를 알고 계신 선생님께서도 저를 도울 방법을 많이 알아봐 주셨고요. 물론 돈이 들어가는 교내 행사는 참가할 수는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예전에 스트레스 받는 생활에 비하면 이 정도는 행복한 일상이라고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생활비는 가끔씩 집에 들어오시는 아버지가 놓고 가시곤 했는데 그걸로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나가는 돈이 거의 없었거든요.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급식비 면제 혜택을 받게 되어서 밥은 급식을 먹으면 됐고 저녁은 옆집 오빠가 혼자 먹기 싫다고 해서 특별한 일 없으면 같이 밥을 먹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 여전히 친구는 없었어요. 저도 별로 기대는 안 했어요. 중학교에서 가까운 고등학교로 오다 보니 중학교 애들이 거의 그대로 고등학교에 올라왔거든요. 이미 3년 안에 끈끈해진 그들 사이에 일부러 틈을 벌려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피곤했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아쉽지는 않았어요. 친구들 없는 게 이제 익숙해져서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3년 동안 밀린 공부를 쫓아가려니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기도 했었고요. 그래도 노력하는 만큼 성적이 오르며 제 노력을 증명해줘서 그런 뿌듯한 맛에 힘이 났어요.
그러다가 저의 성적이 확확 오르는 걸 보고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했냐, 무슨 문제집 보냐 하면서 공부 관련해서 물어오기도 하면서 조금씩 친해진 친구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점점 삶의 목표도 생겼고 저도 남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그리고 고3 생활의 끝에 수능을 봤습니다. 꽤 괜찮은 점수를 받았고 원하는 대학에 지원했어요. 그렇게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었습니다. 드디어 20살 성인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아빠에게 대학을 붙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집에서 나가 독립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결심을 들으시고 얼마 후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보증금을 빼서 절반인 500만 원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이제 너도 다 컸으니 너 앞길을 너가 알아서 가라. 나도 지금 처한 상황이 좋지만은 않으니 500만 원으로 너 갈 길 찾아봐라. 이걸로 너에 대한 내 책임은 여기까지다. 그렇게 집을 떠난 저는 대학 등록금을 우선 내고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전 주성 오빠와 꾸준히 연락하고 만났어요. 저보다 7살이나 많은 오빠는 여전히 제 눈에는 참된 어른이었어요. 저에게 과외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돈을 어떻게 모으라는 등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도 많이 알려주었어요. 그렇게 학업과 알바를 병행하면서 전 대학교 3학년이 되었고 기숙사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다행히 주성 오빠 덕분에 돈을 제법 모을 수 있었고 학교 근처에 작은 원룸을 저렴한 월세에 반전세로 구할 수 있었어요. 이때도 오빠는 자기 일처럼 나서서 좋은 원룸을 구할 수 있게 함께 발품을 팔아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사하고 얼마 안 돼서 오빠는 마침 자기도 계약 기간이 끝나서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여기가 마음에 든다며 우리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오빠, 왜 이쪽으로 오려고? 이 동네가 가격도 저렴하고 회사랑 별로 멀지 않아서 돈 모으기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너랑도 가깝고. 그렇게 자주 오빠와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주말에 함께 공원에 놀러 가기도 하면서 점점 오빠와의 만남이 데이트같이 느껴졌습니다. 대학교 졸업사진 찍을 시기에는 오빠가 예쁜 옷을 사주기도 했어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누군가에게 옷을 선물로 받은 건 처음이라 그날 밤은 옷을 방문에 걸어두고 잠들기 전까지 바라보면서 설레어 하곤 했죠. 하루는 오빠와 술 한잔하고 난 다음에 슬쩍 팔짱을 꼈지만 오빠는 딱히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추운 겨울에 만나서 내가 추워하면 오빠는 옷을 벗어주기도 하고 어깨를 감싸주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때 처음 계단에서 오빠를 만났을 때는 제가 이렇게 오빠를 점점 좋아하게 될 줄 몰랐겠죠. 그렇게 오빠를 좋아하는 마음이 지속되면서 언젠가부터는 오빠를 남자로 보게 되었고 오빠도 나랑 같은 마음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나만의 감정인지 아니면 오빠도 나를 여자로 생각하는지 어느 정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빠의 심리를 유심히 관찰해 보기로 했어요. 요즘에 오빠가 회사 일 때문에 바빠져서 예전처럼 매일 보지는 못하지만 가끔씩 만날 때면 오빠는 한결같이 저를 자상하게 챙겨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재미있는 영화가 나왔다고 알려주기도 하고요. 주은아, 너 무서운 영화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 어제 예고편 보다가 너무 무서워서 너 생각났는데 이거 어떤지 봐봐. 그리곤 노트북 화면에서 뒷걸음질 치는 오빠를 비웃으며 예고편을 봤죠. 두두둥. 오, 내 취향이야. 역시 오빠는 날 잘 알아. 그럼 주말에 보러 갈래? 나 혼자는 자신 없고 너랑 같이 가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모습이 귀엽기도 했고요.
아니면 저희 집에 제가 음식을 해서 밥 먹으라고 오라고 하면 특별한 일 없으면 곧잘 오더라고요. 밥 먹고 나면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둘이 TV 앞에 나란히 앉아서 드라마 보기도 하고 영화를 보다가 하품을 하면서 은근슬쩍 오빠 다리를 베고 누워봤는데 밀어내지 않더라고요. 그날 전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오빠 나이가 이제 30이고 오빠도 결혼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사람이랑 같이 살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오빠를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죠. 오빠도 저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으니 졸업하고 취업하면 내가 먼저 오빠에게 고백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목표가 생기니 취업 준비에도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오빠는 제 인생의 원동력이니까요. 그리고 이런저런 상상을 했습니다. 내가 취업까지 하고 나면 오빠도 나를 더 이상 어리게만 생각하지 않겠지? 지금 둘이 각자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합치면 좀 더 넓은 투룸 정도는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오빠도 나도 힘들게 살아왔으니 우리 둘이 결혼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오빠와의 장밋빛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졸업식 당일에 오빠가 꽃을 들고 와서 축하를 해줬죠. 주은아, 졸업 축하한다. 대견하다. 혼자 힘으로 대학 졸업까지 하고. 고마워 오빠. 다 오빠 덕분이야. 만약 나 혼자였다면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몰라. 그날 오빠는 맛있는 중국 요리를 사주었어요. 아니, 오빠랑 함께 먹어서 맛있었나 봐요. 그리고 저는 본격적인 취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몇 군데 중소기업에 이력서를 넣었고 그중 한 곳에 합격해 취업에 성공했어요. 회사에 서류를 집어넣을 때 오빠랑 헤어지는 게 싫어서 오빠 회사가 있는 쪽으로 고려했는데 나중에 길을 찾아보고 나니 생각보다 가는 길이 복잡하더라고요. 환승도 2번이나 해야 하는데 굳이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온 걸 보고 어쩌면 오빠가 저를 위해 일부러 제 근처로 이사 온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마 오빠도 저와 같은 마음이겠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전 오빠에게 고백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퇴근 후 오빠를 불러냈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간단하게 반주 한 잔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을 밝혔습니다. 오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는데 말이야. 뭔데? 나 오빠 좋아해. 언젠가부터 오빠를 이성적으로 좋아하게 되었어. 이제 우리 정식으로 사귀자. 어? 뭐? 사귀자고. 너랑 내가? 오빠의 표정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니까요. 이건 제가 예상한 그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다.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곤 오빠는 서둘러 도망치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온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저와 있었을 때 했던 행동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모습이었는데 진짜 연인이 되자 하니 오빠의 당황하면서 한 발 빼는 모습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서운한 감정까지 들었죠. 고백했던 일이 계속 생각나 창피해서 그 뒤로 오빠와 거리를 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퇴근하고 집으로 왔는데 집 앞에 오빠가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고백 사건이 걸려서 아는 척은 못하고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빠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주은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오빠가 나 싫다 했잖아. 대체 그동안 나한테 왜 잘해준 건데? 지금까지 나 갖고 논 거야? 라고 소리치는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떤 여자가 오빠의 등 뒤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야, 최주성! 너 인연 때문에 지금까지 결혼 미룬 거야? 야, 이 미친 새끼야! 알고 보니
주성 오빠는 이 여자와 4년을 사귀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주성 오빠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오빠 여자친구라는 사람은 미친 듯이 난동을 부렸고 저는 배신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결혼? 오빠 여자친구 있었어?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한 그 행동들은 뭔데?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쉰 주성 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둘 다 진정해. 내가 다 설명할게. 오해라고, 오해! 주성 오빠는 저와 여자친구를 진정시키고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씩씩대며 카페에 앉은 우리를 번갈아 바라본 후 크게 한숨을 쉬더군요. 이런 식으로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두 사람 다 잘 들어. 사실 주은이는 내 친동생이야. 전 순간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데 옆에 있던 오빠의 여자친구도 저와 같은 표정이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내 친오빠라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는데 오빠가 이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오빠와 저는 남매였지만 제가 태어나고 얼마 뒤 부모님이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우리를 책임져줄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었던 저희는 결국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와 오빠가 나이 차이가 있어서 각각 다른 시설에 맡겨졌고 어린 저는 곧바로 입양이 되었지만 오빠는 고아원에서 살다가 10살 때 노부부에게 입양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10살 이상 되는 아이가 입양되긴 무척 힘든 일이었지만 평소 고아원에서 다른 아이들을 잘 보살펴주고 착한 아이라는 원장님의 추천에 오빠는 그분들에게 입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양 당시 이미 나이가 많았던 아버지는 오빠가 20살 때 병으로 돌아가시고 유산의 일부를 상속했다더군요. 그리고 우리 이름은 원래 신주성, 신주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오빠는 저를 찾기 위해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구했고 동생을 입양해 간 곳을 간신히 찾았지만 동생이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서 어디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았고 중학생이던 동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으로 남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도움만 주고 남매라는 사실을 평생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더군요. 그럼 아까 둘이 나눈 대화는 뭔데? 둘이 이상한 관계인 거야? 이상한 건 없었어. 그냥 친동생이니까 오빠로서 옆에서 챙겨준 것뿐이야. 생각해보면 진짜 오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이 좋은 남매 사이에서는 이상한 일들은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착각한 것일 뿐이었죠. 이후 오빠와 저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남매임을 확인했고 오빠의 약혼자 언니와의 오해도 풀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돌아가신 양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일하던 오빠는 일부러 내 옆에서 지켜주기 위해서 멀고도 구질구질한 동네까지 찾아와 살았던 것이었죠. 그날 이후 오빠와 새언니는 무사히 결혼을 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오빠의 양 어머니는 주성이의 동생이면 자신의 딸이나 다름없다고 오빠의 결혼식을 포함한 상견례 자리도 가족으로서 참석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셨어요. 지금도 꾸준히 왕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오빠는 내가 오빠와 같은 단지에 살 수 있게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이사를 시켜주었습니다. 새언니는 처음에는 나를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해도 풀리고 지금은 많이 친해졌습니다. 오빠가 결혼한 지 8년이 되었고 저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남편이 될 사람은 저의 가족사를 다 알고 있어요. 처음 결혼 상대자를 오빠에게 소개시켜줬을 때 오빠는 매의 눈으로 그를 심사해 주었죠. 그리고 그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나의 양부모님 대신
오빠가 저희 부모님 자리를 대신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오빠, 새언니, 그리고 우리 커플을 만났을 때 새언니는 종종 저를 놀리곤 해요. 저의 첫사랑이 친오빠라고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웃음만 나오죠. 연인의 감정을 품은 첫사랑은 잃었지만 한평생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친오빠를 찾은 사실이 지금은 더 행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 주위에 함께 있는 새로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루하루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길 응원해주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